정치 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지금 들어오는 화면을 보니까 아직 시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예결위원장을 비롯해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 국민의힘은 추경안 처리가 급하다고 하니까 예결위원장 선출은 동의한다. 그렇지만 나머지 상임위원장은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먼저 여야 입장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대를 위한 반대 행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며 총리 인준은 물론 추경심사까지 연계해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보이지 않습니까? 민생을 시급히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가 하루빨리 국정에 매진할 수 있도록 내각 인선에 협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법사위원장 자리가 무슨 관련이 있다고 그 자리를 볼모로 국정 발목 잡기를 하는 겁니까? 추경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조속히 통과시켜야 되고 처리해야 될 사안이라는 점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예결위원장에 대해서는 조속히 선출할 수 있도록 협조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상임위원장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조금 더 협상을 해서 협치의 정신을 복원시키고 과거의 오랜 전통으로 국회가 지켜온 원내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되살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에게 협상을 계속할 것을 촉구하면서 국회의장께는 오늘 혹여나 강행하게 될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상정하지 말 것을 공식적으로 건의드립니다. 네, 일단 여야 입장부터 들어보셨는데요. 들어보니까 추경안 처리에는 여야 모두 필요하다라는 입장으로 들립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부할 명분이 없죠. 일단 국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다라는 거는 정치권에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뭐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각계 전문가들이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주창한 바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 민생 추경 30조를 약속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어떤 뭐 추경이 불가하다 혹은 추경 처리를 미뤄야 된다라고 주장할 만한 명분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 사실 지금도 이미 좀 타이밍이 많이 늦어졌다. 그러니까 계엄의 여파로 원래 진즉 추경을 했었어야 되는데 추경 집행이라든지 편성 자체가 너무 늦어진 측면이 있어서 빨리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구체적인 안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어쨌든 지원이 가는 거지 않습니까? 금액에는 차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더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추경의 성격을 국민들이 이미 인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반대를 고집한다 혹은 이 추경 처리를 지연시킨다라고 했을 때에는 국민의힘이 맞게 될 역풍이 심상치 않아서 저는 저런 부분에서 아마 추경 처리에는 좀 동의하는 방향성으로 선회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 입장을 들어보니까 동의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추경에는 충분히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죠. 박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과정에서도 김문수 후보도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약속한 바 있고요. 다만 이 추경을 편성하되 그 편성의 방향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어제 시정연설을 통해서도 민생 회복 지원금, 민생 지원금 13조 원 규모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이 생각하고 있는 추경의 지출과 관련해서는 여러 국책 연구기관이나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재정 승수 효과를 고려했을 때 정부가 직접 재정 지출을 하면은 경제 유발 효과가 1조 원을 투자했을 때 한 8천억, 9천억 된다 그래요. 근데 이 민간 부문의 이전 지출을 통해서 민간에 단순히 민생 지원금을 줬을 때 이것이 경제 유발하는 효과는 대략 2천억, 3천억대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한정된 그 추경 재원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느 게 경제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더 깊이 고민하고 국회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생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은 압니다만 그것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추경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지만 방식이라든지 방향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추경안 처리에는 협조를 할 것처럼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큰 이견 없이 흘러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다른 상임위원장 임명 말라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결국은 법사위원장일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번에는 우리한테 줘야 된다. 민주당은 못 준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민주당 안 받아줄 것 같아요. 네, 사실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이제 취임하셨던 그 초반부터 이 상임위원장, 특히 법사위원장 문제는 이 규칙에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2년 주기로 보통 상임위원장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이제 법사위원장의 공석 사태는 이제 정청래 법사위원장께서 뭐 당대표 후보로 이제 나가시게 되면서 생긴 일종의 보궐인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그리고 조기 대선이 예상치 못하게 치러졌고 국민의힘이 그 사이 여당에서 야당이 됐다라는 이유로 이미 기존에 협상되었던 그 시간과 어떤 자리를 갑자기 깨고 이 국민의힘이 야당이 됐으니까 무조건 줘야 된다라는 부분에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떤 이재명 정부나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계속 국민의힘 측에 협치와 소통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지만 뭐 청문회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추경안을 뭐 심사하고 얘기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계속 일종의 이재명 정부 발목 잡기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초기에 주요한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되는 핵심 상임위인 만큼 민주당 입장에서도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라도 이 초반 1년을 내어주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내줄 수 없다라는 입장 같습니다. 오늘 네. 본회의가 2시부터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안 열리는 게 1시 반부터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 원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의원총회까지 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를 논의하는 것 같아요. 대책이 있습니까? 원내 의총은 11시부터 열렸습니다. 계속해서 열리고 있고 지금 민주당은 자꾸만 시간을 벌려고 하는 듯한 움직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 김민석 후보자와 관련한 인사청문회에서도 아직 그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인사청문회가 되면 다 해명에 나설 거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이유로 들었고요. 이번에 법사위원장 그 선임과 관련해서도 전반기 구성은 2024년에 끝났으니까 그럼 2026년에 다시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진짜 2026년에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줄 겁니까? 전 그것에 대해 먼저 답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사위원장 2024년에도 문제가 됐었을 때 일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배출한 국회의장이 나온 거죠.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당이 갖는 게 관례였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여당이었고 민주당이 야당이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양해가 돼서 또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갔어요. 근데 1년 사이에 불과 1년 사이에 정권 교체가 일어났으니까 마침 법사위원장 지금 공석이 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 자체는 체계 자구 심사권이 갖고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이른바 그 국회가 갖고 있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감시 기능 이런 본연의 목적을 생각한다면 적어도 법사위원장 정도는 국민의힘에 양보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협치와 소통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거듭 요청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벌써 4선의 이춘석 의원을 정해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제 협상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전반기 뭐 하반기 이렇게 후반기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임위원장이 갑자기 보궐이 됐고 사실상 여기에 이제 빈자리를 채워야 되는 상황 속에서 민주당 몫으로 애초에 협상이 된 몫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기 대선의 여파로 국민의힘이 지금 야당이 됐다라는 이유로 넘겨줄 이유는 없고 더더욱 특히나 정권 초기의 핵심 과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혹시라도 법사위원장을 내어줬을 때 법사위 자체가 안 열리거나 이런 식으로 법사위를 통한 국정운영 발목 잡기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런 협상의 책임을 이 민주당 지도부 역시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어떤 타협안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국민의힘이 좀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뭐 민주당 측에서 국민의힘과 아예 소통을 안 하겠다, 국민의힘의 이야기를 아예 듣지 않겠다 이런 기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정말 굉장히 빠른
빠른 시일 내에 취임 이후에 바로 여야 이 지도부를 불러가지고 오찬도 하셨고 그 외에도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도 새롭게 선출되시고 나서 여야 원내대표 이 회동을 정례화하는 이런 작업에도 착수를 했거든요. 합의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통로는 있는 거예요.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 번 오찬했다고 그 뒤에 또 안 만나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소통의 기조라고 한다면 야당 대표까지도 충분히 소통과 대화의 상대로 생각하면서 전임 정부와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확신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허락된 정치적인 공간 안에서 어떤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자꾸만 뭐 상임위원장을 주지 않으면 혹은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형태로 뭐 국면이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보이콧을 한다거나 뭐 대화 자체를 이제 피한다거나 이런 모습이 연출되는 게 오히려 국민의힘에는 더 악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보면은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 지금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이재명 대통령은 어쩌면 염두에 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는데 국민의힘을 좀 각별히 신경 쓰는 듯한 발언과 모습이 보였는데요. 먼저 보실까요? 특히 우리 김용태 위원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응이 없는데 이러면 좀 쑥스러우니까 특히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추가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어려운 자리 함께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단에서 내려와서 야당 의원들 자리로 먼저 갔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과 손을 잡으며 덕담을 나누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야당이 어떻게 할까 관심이었는데 끝까지 자리 지켰고 악수에도 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 좀 서먹서먹한가 이렇게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뭐 나쁘지 않았다 이런 평이 많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 당은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 시절에 국회 관계가 상당히 좋지 않았죠. 국회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집권 초기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사실상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대통령이 국회에 갔을 때 뭐 보이콧하거나 뭐 앉아 있거나 아니면 플래카드로 항의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게 과연 국민들이 보기에 좋았을까라는 반성을 우리 당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와서 시정연설 할 때도 충분히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끝까지 자리를 지켰고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적극적으로 야당과 소통하려고 하는 모습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소통이라는 것은 본인이 소통을 하겠다라고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소통 과정에서 야당이 주문했었던 것들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제 국정 운영에 반영하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 뭡니까? 김민석 후보자 결격사유였기 때문에 안 된다. 법사위원장이라든가 예결위원장,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양보해달라.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국회에서 의석 다수를 갖고 있는 민주당이 정말 좋은 뜻으로 선의로 양보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민주당이 좀 전향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소통을 강조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야기 듣지 않으셨습니까? 민주당이 나서야죠. 네. 형식적으로만 보여줄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그래서 이 원내대표끼리도 만나는 자리도 만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뭐 충분히 제스처는 취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응하느냐 마느냐는 오히려 민주당에게 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0 아니면 1의 싸움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계속 투쟁적인 모드로 가면서 무조건 사사건건 반대를 하면서 완전한 대립각을 세우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 실리와 현실을 기초해서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야당과의 대화를 시도하는 이 정부와 뭐라도 협상을 해보겠느냐. 이 차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어떤 강하게 대여투쟁을 하는 전선으로 그 부분에만 집중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아직 어떤 계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사죄하거나 윤 전 대통령과 명확하게 절연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라는 지적도 있었고 대선 패배 이후에도 어떤 당내의 반성이라든지 쇄신, 혁신의 움직임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여투쟁 노선을 강화하면서
그러면서 지지층만을 결집시키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그 지지층에 갇히는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판단을 잘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다행스럽게도 저 시정연설 자리에서 좀 과격한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었고 뭐 다 집단 퇴장을 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었지만 결국에는 저는 중요한 건 대통령께서 계속 소통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거기에 응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힘의 의지라는 점에서 국민의힘도 현실적인 판단 그리고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같은 장면을 보고 두 분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고 계신 거는 같습니다. 어제 언론이 가장 많이 다룬 장면이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하고 대화를 나눈 뒤에 웃으며 팔을 툭 치잖아요. 그 모습을 제일 많이 썼더라고요. 뭐 많이들 아시지만 대학 선배고 고시반도 같이 있었다. 친분이 있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기자들이 묻습니다. 무슨 얘기 했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까 대변인 말씀하신 권 의원이 총리 임명 안 된다 이렇게 두 번 얘기했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알았다라고 하면서 툭 치고 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이다. 그 점에 주목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용에 주목해야 됩니까? 이거는. 사실 그 권성동 전 원내대표죠. 상당히 정치적 위상이 남다릅니다. 어렸을 때 같이 놀았던 친구는 전 대통령이 됐고요. 대학 때 같이 공부했던 후배는 대통령이 된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떨어진 직후에 제가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직접 들은 얘기는 아마 개인적인 인연으로 치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와 본인만큼 가까운 사람이 없을 것이다. 대학 때도 정말 친하게 지냈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어제 그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보여준 그게 진짜 소통이었다고 봅니다. 대학 후배가 대통령이 됐는데 잘 되라고. 그럼 그 잘 되는 첫 단추는 무엇이냐? 민심이 요구하는 바를 잘 들어야 하는데 지금 뭐 후에 얘기하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게 형성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총리의 적임자에 대한 판단이냐 이건 조금 다르게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실점이 돼서 농구 경기처럼 한 점 한 점 넣다 보면 결국 4쿼터엔 지게 되는 게 이 정치 같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도 그런 뜻에서 충정해서 한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답할 때죠. 이 장면이 주목받을 줄 알고 의도적으로 하신 건가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대통령께서는 이 야당 의원들과 악수할 생각이 애초부터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중간중간에 연설을 하시면서도 굳이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응을 이제 한번 살피고 또 그것을 찝는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는 어쨌든 대통령께서 계속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모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악수 역시도 저는 대통령께서 애초부터 이제 악수하실 생각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만 이제 특별한 인연인 이 상대당의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만난 장면이 당연히 화제가 된 거죠. 근데 저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께서 총리 임명 안 된다라는 말씀을 뭐 2번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부러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본인의 지지층들에게 내가 그리고 대통령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정도의 최소한의 명분을 갖추기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뭐 내적으로는 그만큼 친밀한 관계였다라고 하면 진영을 떠나서 대통령으로서 잘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더 컸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그 말씀을 하고 싶으셨겠지만 아무래도 청문회 전국이었다 보니 어떤 본인의 이 다선 중진이라는 포지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계산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저는 뭐 본심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주목받았던 또 다른 장면.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정청래 의원하고 악수하는 장면이었는데요. 언론에서는 누구랑 먼저 악수를 할까? 이 부분도 관심 있게 봤었는데 아예 두 사람 먼저 손을 잡게 한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폭에서 잡는 이 삼각악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찐명 경쟁의 한창인데 누구한테 힘을 실어줄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어제 장면 이건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은 최대한 피하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어쨌든 두 분 다 친명색채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고 대통령과 합을 맞춰왔던 경험이 있는 인사들이기 때문에 당원들 입장에서도 진짜 뭔가 이재명 대통령과 진짜 잘 합이 맞는 사람은 누구일까를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작은 것 하나하나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서 초대를 해서 갔는데 대통령 옆에 누가 앉았느냐라든지 뭐 누구에게 먼저 발언 기회를 줬느냐라든지 혹은 저런 자리에서 누구에게 먼저 더 환하게 웃으면서 다가갔느냐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오해가 되고 시그널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굳이 저렇게 이제 삼각악수를 이른바 하신 거는 좀 대통령께서 어떤 의중이나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으로도 보이고요. 좀 공정하고 생산적인 경쟁, 뭐 서로에 대한 뭐 비방이라든지 격한 경쟁보다는 좀 생산적인 경쟁을 해달라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좀 비방전이 있으면서 과열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했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 그래서 장면은? 지금 선거를 앞두고 네. 가장 마음 바쁜 두 사람이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일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저런 모습 보면서 저는 상당히 여유로워 보인다. 그 이유는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국정 방향을 민주당이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자신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당대표를 2번이나 연임하면서 우리가 일극체제라고 비판했잖아요. 그 일극체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경쟁 후보 누가 되더라도 본인의 국정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 모두 가까운 사이지만 등치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2023년에 있었던 우리 당 전당대회와는 완전히 결이 다른 거죠. 당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됐었고, 그래서 본인의 국정을 잘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좀 무리하게 당대표 선거에 개입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좀 부담이 됐었던 게 사실인데, 지금 모든 여건은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 자신감 있을 때 조심해야죠. 자신감 있을 때 그냥 힘줘서 드라이브 날리다 보면 오비 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당내 기반이 확실하기 때문에 보여주는 여유로움이었다. 그럼 어제 이제 조국혁신당이나 소수정당 의원들하고 사진도 찍었잖아요. 그 모습도 여유로움에서 나온 겁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 조국혁신당의 네. 12석 의원과 나머지 범진보정당, 범진보정당도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나눠줘서 그 국회의원에 들어왔던 분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방향에 맞서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장 좋은 그 전략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 계엄 이후에 사실은 범진보 진영이 똘똘 뭉쳐서 이 계엄 이후에 나라를 회복시키고 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그리고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리고 진정한 내란 종식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범야권 의원들이 굉장히 힘을 많이 모아주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고마움과 좀 앞으로 이제 국정 운영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를 좀 들려달라라는 취지의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깔려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에 왔을 때의 모습하고는 차이가 많다. 그때는 보기 힘들었던 장면이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때는 안 오시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매우 다르고요. 그리고 당시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야당 대표셨던 시절에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이제 만나 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만남을 2년 가까이 피했습니다. 그리고 야당을 사실상 어떤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인식하지도 않았고 대화 상대로도 인정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열과 배척의 정치가 굉장히 고착화됐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정점을 찍었던 건 이 시정연설 자리에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고 국회의원들을 뽑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였던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야당과의 소통의 면에서도 그리고 국회에 와서 이렇게 뭐 국민의힘 의원들과 악수를 일일이 나누시는 이런 장면들만 봐도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히 어떤 정치 보복 안 할 거다라는 이야기와 그리고 통합의 정치 그리고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셨던 그 초심, 그 마음을 계속 실천해 나갈 것이다라는 기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경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전 정부는 그런 분명한 실정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평가를 받고 불과 3년 만에 정권을 내줄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윤석열 전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같은 기준에서 보려고 하지 말고 성공한 정권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더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굳이 좀 말씀을 드리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에 그러면 국회와의 관계가 왜 이렇게 불편했느냐. 당시에 그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뭐
우리 국정 철학에 맞지 않는 다양한 법안들을 만들어냈고요. 탄핵 일삼고 하면서 국회와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던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판결문에도 나와 있어요. 권한이 다 있다고 해서 쓸 것이 아니라 절제되고 권한을 제한적으로 사용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걸 고려하신다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단히 권력이 집중돼 있는 현상입니다. 현재 그 상황이 그런데 그 권한을 다 가지고 하려고 한다면 지난번에 좋은 말씀하셨어요. 권력과 관련해서 파초선 같아서 나는 그냥 부채짓 하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권력자는 그 권력을 제한해서 절제적으로 쓸 필요가 있습니다. 대변님이 앞서서 말씀을 하실 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시정연설하기에 앞서서 국회의장 여야 대표 만났잖아요. 그 자리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별다른 얘기를 안 했는데 옆에 있던 대통령실 관계자가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50% 넘는 걸 생각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론 좀 봐달라 이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오늘 나온 여론조사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정 지지율인데요. 오늘 갤럽 조사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 64%, 잘 못하고 있다. 21% 이렇게 나왔고요. 어제 MBS 전국 지표 조사에서는 잘한다 62%, 잘 못한다 21%입니다. 먼저 최고위원님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사실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께서 짧은 기간 동안 보여주셨던 일들 그리고 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도 뭐 추경 편성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뭐 지금 정책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로 대선 때 언급했었던 해수부 부산 이전 이 문제도 구체적으로 뭐 12월까지 할 수 있게 검토해봐라 이런 지시사항들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 공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국민들을 직접 또 호남으로 가서 만나기도 했고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그런 창구를 열기도 했고 국민 추천제를 시행하면서 공직자들에 대한 추천을 받기도 했고,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뭐 브리핑룸에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한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 국정 운영을 굉장히 잘 홍보하고 있고 또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그 모습들이 저는 국민들께 많이 가 닿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이제 뭐 코스피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만 봤을 때에도 아 국가의 경제가 좀 회복될 조짐이 보인다라는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국민의힘에서 계속 대선 기간 내내 공격했었던 뭐 이제 민주당이 뭐 국회에 이어서 행정부까지 장악을 하게 되면 뭐 대통령만을 위한 입법이 이루어질 것이고 뭐 그런 독재 국가가 될 거다, 베네수엘라가 될 거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 현실은 완전히 다르죠. 오히려 대통령께서는 여당을 향해서 부탁하셨던 게 본인과 관련된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을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이제 그 얘기가 거의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그리고 야당과도 계속 만나기도 했고요. 대화를 시도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어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국민의힘에서 계속 공격했던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와는 달리 오히려 일 잘하고 소통하고 투명한 이런 대통령이다라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저런 국정 운영에 대해서 뭐 그 전에 대통령을 설령 지지하지 않으셨던 분이라도 요즘의 행보를 보면 아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객관적으로 내리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뭐 네. 높게 국정 지지율이 나오는 것은 이른바 뭐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언론이나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그럼 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잘 한번 해보시라라는 기대감이 반영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까지 유지될 건지 아니면 지금 정말 잘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건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들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여당과의 협치 노력이라든가 소통 의지 이런 것들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야지 그냥 구호만 거쳐서는 이 좋은 국정 지지율도 오래 지속할 수 없다고 보는 거고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했잖아요.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마련입니다. 지금 당장 뭐 집권한 지가 20여 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런 그 어두운 면도 보이지 않겠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독주하다 보면 본인들이 생각지도 못한 방면에서의 부작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때를 대비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요. 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랐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이 대통령만 돼도 코스피 지수 3,000선은 바로 갈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실제가 되다 보니까 아마 뭐 코스피 지수가 오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 조심하실 거는 부동산 가격도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높은 국정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5년 만에 정권 내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민주당이 한번 새겨봐야 할 대목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최 의원님은 진짜 잘해서 이 지지율이 나온 거다. 대 의원님은 이제 시작이다. 기대감이 많이 섞여 있는데 조금 더 유지가 될지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정당 지지율 보겠습니다. 갤럽에서는 민주당 43%, 국민의힘 23% 이렇게 나왔고요. 어제 조사인 MBS에서는 민주당 45%, 국민의힘 20%. 2배 차이가 납니다. 특히 MBS 여론조사를 보면 60대, 70대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에 떨어져요.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우리 당에 대해서 실망하신 분들이 그만큼 많다. 그리고 우리 당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따갑다라는 것을 뭐 최근에 나오는 여러 여론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그 총리 적임자와 관련한 여론조사도 우리 당이 좀 잘했다면 그리고 정말 경쟁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면 저는 김민석 후보자는 벌써 낙마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그 지지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높은 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이것까지 그냥 같이 묻어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정말 야당으로서의 경쟁력을 가지려면 민주당과 우리 정당 중에 누가 더 잘하는 정당인가 이런 잘하는 모습들을 보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직 우리가 그 지도부가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도부 구성이나 뭐 혁신위가 될지 비대위가 될지 이런 그 혁신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이 국민들이 국민의힘에게 그럼 한번 힘을 실어보자 이런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정책이라든가 민생, 쇄신 이런 노력들을 계속해야겠죠. 어떻습니까, 최 의원님? 그러니까 일단 지금 국민의힘 뭐 이제 지지층 입장에서는 뭐 여론조사에 응답할 어떤 의지조차 없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빠진 거 아니냐 이런 신호를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만도 또 보기가 어렵고 냉정하게 이제 수치를 봐야 되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굉장히 시선이 따가운 거죠. 그러니까 잘 못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실 뭐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 연장 문제 이것도 유야무야 그냥 이제 곧 종료될 것처럼 일이 가고 있고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했던 그런 혁신안에 대해서도 뭐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으는 과정도 사실은 좀 삐걱거리면서 약간 멈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당내에서 여전히 어떤 친윤 주류 세력들이 구심력을 잡고 쇄신의 목소리나 혁신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계속 부딪히게 되면서 어떤 그 혁신과 쇄신을 향한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어떤 밥그릇 싸움에만 치중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지지층이든 국민들이든 하실 것 같고 뭔가 제대로 뉘우치고 반성했다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에게 어떤 기대를 걸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저런 어떤 굉장히 낮은 지지도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굳이 비유를 하자면 저희가 권투 시합 중에 한 5라운드 정도의 KO를 당한 거예요. 그러면 KO를 당한 다음에 이 10초간 레퍼리가 시간을 줍니다. 회복할 시간. 지금은 그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본연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쇄신 노력하면 다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국민적 신뢰를 얻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기간이 있겠지만 그 기간이 얼마나 길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서 체력을 회복해서 다시 정말로 이 건전한 그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앞서서 대변인 말씀하실 때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그 지지율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 총리에 적합하냐 아니냐를 물었을 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수치를 보면은 적합하다 43%, 적합하지 않다 31%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 국정 지지율과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총리 적합도와의 괴리 대략 한 차이. 2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은 지지하고 힘을 실어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이 총리 인사청문회를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만한 사람이
총리로서 자격이 있느냐에 대한 평가는 달리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저는 집권 초반에 초대 총리로서의 그 인사가 아니었다. 만약에 중반에 있었던 인사였다면 아마 민주당 차원 또는 이재명 대통령 차원에서 즉각 인사 조치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있는 것은 지금 당장 김민석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것이 집권 초반기에 국정 동력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마지못해 가고 있는 거지, 지금 여론 자체가 조금 더 높다고 해서 저게 잘한 인사다라고 평가한 것은 굉장히 오만한 자세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겠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60%를 넘어가는데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는 잘했다가 45% 나온 그 차이를 봐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시고 어떻습니까? 근데 뭐 이제 그 말씀하신 수치를 보면 갤럽 조사를 보면 적합하다가 뭐 43% 되고 의견 유보가 25% 정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만으로 어떤 무조건 뭐 반대하는 층이 많다, 두텁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이번 청문회를 지켜보시면서 국민들께서는 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총리가 되면 안 되는 그 어떤 한방, 결정적인 이유, 이걸 못 찾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청문회를 쭉 봤지만 야당 의원들이 뭐 자료 요구한 거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도돌이표처럼 반복을 하고, 그 외에도 뭐 의혹이 하나도 소명되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청문회가 좀 파행으로 끝나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야당이 뭔가 정말 이 후보자를 낙마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한방도 준비를 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냥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나왔던 의혹들, 심지어 그중에는 후보자가 충분히 그 자리에서든 SNS를 통해서든 해명을 했던 의혹들을 가지고 계속 집요하게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국민의힘의 뭐 여러 가지 공세들이 유효타가 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께서도 본인이 이제 겸허하게 뭐 만약에 인준이 된다면 열심히 일해보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만큼 국민들께서도 이 초대 총리가 좀 열심히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준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본회의를 열어달라, 그때 인준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사실은 뭐 아직 정부 인사가 다 끝나지 않은 시점이긴 합니다. 뭐 일부 장관들이 이제 지명을 했지만 또 청문회도 남아 있고. 근데 사실 우리는 지금 인수위도 없이 들어온 정부고, 그런데 이제 산적한 현안들은 많습니다. 뭐 트럼프발 위기도 있는 거고, 그 외에 이제 국내외 경제 상황도 있는 거고, 그 외에도 이제 비상계엄의 여파로 좀 곳곳에 무너진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다 속도전이거든요.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대통령 혼자서 어떻게 보면 고군분투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총리께서 어떤 이 행정부를 좀 통할하면서 여러 가지 뒷받침해줄 수 있는 역할들이 있고, 총리로서 빨리 자리를 채워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다 뭐 대행 체제고 뭐 전임 정부 인사들도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고 이런 형국이다 보니 뭔가 일이 좀 제대로 안 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우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속하게 이 시간이나 이 상황의 위험성을 인지한다면 총리 인준을 더 미룰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반대 아닙니까? 결정적 한 방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증거 제출도 안 하고 증인 참고인 채택도 안 하고 계속 도망다니기만 하는데 어떻게 한 방을 날릴 수 있겠습니까? 증인이라도 나와서 후보자와 증인이 하는 얘기가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야 결정적 한 방을 날릴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고요. 저는 김민석 후보자가 소명했었던 돈 거래와 관련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분명히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출판 기념회 한 번 하면 1억 5천씩 들어오고 부의금 1억 넘게 받는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치에 대한 불신 오히려 훨씬 더 커졌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인사청문회에 대한 김민석 후보자의 태도도 무척 좋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철저한 신상 검증에 임하겠다라고 언론과 국민 앞에 약속했는데 실제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켜서 이틀만 지나면 자신은 국무총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른바 침대 축구 전략을 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결국에는 민주당이 갖고 있는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이런 자신감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자신감이 지나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큰 화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희는 인사청문 채택 보고서 동의해 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확인이 됐고요. 표결하면 당연히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겠죠. 앞으로 민주당이 국회를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계속 더 될 것 같은데, 당내에서 민주당의 국회 독주 저지 TF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여론에
호소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뭐 증인 참고인 같은 경우에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저는 국민의힘이 전략이 부족했고 시간 관리에 실패해서 생긴 사태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위를 보게 되면 18일에 처음에 이제 증인 참고인과 관련해서 협상을 했을 때 이때 증인 참고인 명단 중에서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요구한 인사 중에서 5명 정도는 민주당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에 이제 협상 날짜를 20일로 잡아놨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 동안 협상을 했던 그 증인과 참고인들을 다 뒤집어 엎으면서 국민의힘이 새롭게 뭐 추가로 3명을 요구하고 기존에 합의했던 뭐 인원들을 다 빼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됐기 때문에 여야가 이제 합의했던 내용들을 다 뒤집고 계속해서 새로운 증인 추가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도 20일 이제 18시 이후에는 증인과 참고인을 물리적으로 부를 수 없는 시간이라는 것을 절차적으로도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보면 뭐 최후 협상 기한이 20일 17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심지어 뭐 연락도 안 받았다 이렇게 민주당 측에선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증인을 넣었다 뺐다 하는 과정은 결국 국민의힘 내부의 전략 판단상 그랬던 것일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물리적인 시간적인 한계가 있는 상황 속에서는 본인들이 무엇을 택하고 무엇을 버릴 것인지를 고민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우왕좌왕해놓고 오히려 민주당 측의 증인과 참고인을 받아주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는 좀 과정을 살펴봤을 때에는 그렇지는 않은 형국이었다. 민주당에서 애초부터 증인과 참고인을 받지 않겠다였다면 모르겠지만 분명히 5명이라는 뭐 인원 혹은 뭐 특정 인에 대해서 합의를 했던 바가 있는데 이것을 뒤엎은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 측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증인 참고인과 관련해서 본인이 해명하겠다고 했잖아요. 정말 이것만큼 좋은 해명의 자리가 없거든요. 인사청문회 과정만큼. 그렇다면 자신의 해명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데리고 와서라도 그 증인 참고인 자리에 앉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분들을 통해서 직접 설명을 드리면 국민들이 야 정말 증인 참고인으로 나와서도 전혀 수상한 돈 거래가 아니었고 완전히 확실한 돈 거래였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왜 그걸 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캥기는 게 있기 때문에 증인 참고인을 부르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이게 가장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추측 같은데요. 근데 제가- 국무총리 예, 예. 후보자가 뭐 증인 참고인을 막 데려와서 세울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결국 이제 여야가 합의해서 뭐 증인 참고인 명단을 정하고 하는 건데 그 절차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국민의힘이 좀 우왕좌왕하는 면이 있었다. 뭐 전철을 부르니 마니 이런 걸로도 아마 초반에 실갱이가 좀 있었을 거고, 그런 면에서 시간 관리에 실패를 한 건 본인들 탓 아닌가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김민석 후보자께서 뭐 증인을 누구를 넣고 누구를 빼달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저는 후보자의 신분에서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증인 채택 관련해서는 제가 이 패널들에게 많이 여쭤봤는데 항상 상대방 탓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증인 참고인이 한 명도 없는 청문회를 보는 국민들의 입장 조금 생각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기는 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에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지하 주차장을 이용한 비공개 조사를 요구를 했습니다. 특검이 안 된다고 하니까 오늘 뭐라고 했냐면 출입 방식이 협의되지 않아도 내일 일단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고검으로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일단 나는 간다는 이 얘기입니까? 일단 시간은 10시로 정해졌잖아요. 정해졌고, 예.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물론 과거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다 공개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2019년에 이른바 조국 훈련 때문에 피의자 인권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또 비공개로 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개든 비공개든 특검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검찰총장으로 있었고요. 법치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법치의 중심은 뭔가요?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거잖아요.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본인은 누구보다 떳떳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김민석 후보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본인이 떳떳하니까 증인 참고인 다 부르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럼 본인도 떳떳하다면 특검 조사 가서 본인의 무고함을 밝혀야겠죠. 저는 그 형식과 관련해서도 자꾸만 이렇게 기싸움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여론이 좋지 않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난 1월과는 굉장히 상황이 다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에는 절차적 정당성이라든가 뭐 현직 대통령 신분, 또 관저라는 특수한 장소의 특수성 이런 것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가 그렇게 무리하게 진행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반대한 분들도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모든 환경이 변한 상태에서 과연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있겠느냐, 여론이 있겠느냐, 이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근데 일단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허를 찔린 거예요. 이 조은석 특검에게. 왜냐하면 이 체포영장을 청구를 그렇게 빠르게 할 거라고는 예상을 다들 못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건 저는 특검의 전략이었다라고 보고 결국 윤 전 대통령이 뭐 만약에 어떤 다른 주요 혐의자들을 다 수사하고 나서 보통 마지막에 이제 핵심 피의자를 불러가지고 퍼즐 맞추듯이 특검이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을 때 특검이 정해진 이 수사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막판에 가서 윤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려고 할 때 또 이런 식으로 이제 경찰의 소환 조사에 버티게 했던 것처럼 세 차례 뭐 거부를 하고 이런 형국이 펼쳐졌을 때에는 윤 전 대통령에게 끌려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부터 어떤 윤 전 대통령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 그리고 특검의 시간은 특검이 가져간다. 이 주도권을 확실히 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체포영장 청구를 했지만 기각을 당했죠. 하지만 그로 인해서 윤 전 대통령이 이 체포영장을 기각시키기 위해서 뭐라 그랬냐면 출석을 하겠다. 특검이 부르면 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만약에 또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특검은 또다시 영장 청구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상황에서는 법원이 거부할 명분이 없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윤 전 대통령 측도 아직도 특권이 의식에 절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갑자기 무슨 뭐 비공개 출석을 이야기를 합니까? 본인이 서울중앙지검이던 시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운 게 본인이에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 중에서 지금 뭐 조국 전 대표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 전직 대통령들 중에서 이렇게 수사받으러 갈 때 다 공개로 출석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와서 어떤 본인에게 어떤 예우를 해달라라는 식으로 저런 항변을 하는 것 혹은 시간 끌기를 시도하려는 것 혹은 체포영장을 저지하기 위해서 본인이 나는 출석을 했고 근데 합의가 잘 안 돼서 뭐 잘 안 됐다 이런 식의 명분을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굉장히 비겁하다고 보고 그냥 군말 말고 그냥 출석하셔서 조사를 받는 것이 순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 의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특검에서 안 된다고 했던 이유를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전직 대통령 누구도 비공개로 나온 적 없다. 이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내란 혐의는 온 국민이 피해자라는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공개 출석해야 된다라는 게 특검의 입장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사실 내란죄와 외환죄의 경우에는 대통령으로서도 불소추 특권이 없는 그만큼 중한 범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지어 내란 수괴 피의자 신분에서 어떤 본인에게 어떤 예우를 바라고 특혜를 바라고 이런 모습들 자체가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분노스러운 대목이고요. 특검 입장에서도 이것을 뭐 감정적인 차원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어떤 죄의 무게나 죄의 크기로 봤을 때에도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를 봤을 때에도 이것을 윤 전 대통령에게만 특별 대우를 해줄 어떠한 명분도 없다라는 판단을 한 거겠죠. 그래서 저는 특검이 지금 현명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직 대통령들은 TV 생중계까지 됐거든요. 저는 예. 뭐 내일 윤 전 대통령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시는지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물론 뭐 얘기를 안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눈높이 수준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거나 그런 모습이 연출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 강도를 더 높일 수는 있겠지만 뭐 내일 상황을 좀 지켜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지하주차장 앞까지 가서 대치하는 거 아니냐, 뭐 언론들은 이런 얘기도 쓰고 있지만 어쨌든 대변인님은 내일 조사가 예고돼 있으니까 내일 상황을 한번 보자. 그리고 그 이후에 얘기를 하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럼 윤 전 대통령이 뭐 공개 출석하니 비공개 출석하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도 오늘 퇴원을 하잖아요. 지금 뭐 할 예정이다라고 오전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김 여사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가 특검에 비공개 소환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 사실 아니다. 그리고 특검의 정당한 소환 요청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이다라고 오늘 공지를 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일단 됩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 우울증이 굉장히 심각했다고 하는데 병원에서 퇴원한 것은 반길 일입니다. 그리고 특검의 정상적인 수사 절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해야죠. 비공개 조사 같은 것은 사실 지난번에 현직 대통령의 부인 시절에도 비공개 조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국민적 분노가 컸습니다. 지금은 현직 대통령도 아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도 완전한 자연인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특검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본인이 그렇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니까 이것도 특검 조사 결과를 한번 지켜보고 그게 제대로 조사가 안 됐을 때 그때는 뭐 민주당
아마 더 강도 높게 비판할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김건희 여사 스스로 솔선수범해야겠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 학습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제 소환 조사나 뭐 여러 수사기관들의 수사에 계속 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체포영장까지 전격적으로 청구가 됐고 실제로 그게 발부되는 거 아니야라는 이 위기감이 나름대로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아, 나도 저렇게 거부하면 체포영장이 바로 들어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어떤 입장을 밝혔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제가 걸리는 것은 어떤 정당한 소환이라는 표현이 조금 거슬리는 면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당성을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혹여라도 어떤 특검의 수사가 뭔가 무리하다라는 일종의 프레임을 씌우고 이런 소환에는 응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 역시도 저는 어떤 신병 확보의 필요성이 커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윤 전 대통령처럼 계속 버티기 전략이나 시간 끌기 전략을 쓰지 말고 어떤 이 특검의 소환 조사에 조건 없이 응하는 것이 본인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가 예고돼 있잖아요.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다음 주에 그 얘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